유럽이 멈췄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멈췄습니다. 히토류 전쟁이 터진 지 단 48시간 만에 전 세계 공장 가동률은 붉은 경고등으로 바뀌었죠. 미국 자동차 생산 83% 감속, 일본 전자산업 89% 감속, 독일 반도체 공장 91% 감소. 그런데 CNN 속보가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멈췄다. 단 한 나라만 제외. 대한민국. 어떻게 된 걸까요? 히토류가 막힌 세상에서 한국만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잠깐 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네타 노박입니다. 폴란드 외교부 과학기술 담당 외교관이죠. 지난 15년간 유럽 각국의 산업 정책을 분석해왔어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감정 없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브뤼셀 유럽연합본부에서 온 긴급 전문이었어요. 전 세계 산업 마비. 즉시 서울로 출발하라. 저는 보고서를 펼쳤죠. 뉴욕 증시 서킷 브레이커 발동. 독일 다임러 조업 중단. 일본 도요타 본사 비상회의. 프랑스 르노 공장 폐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히토류가 끊겼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중국산 히토류에 100% 관세를 매기자 중국은 수출을 전면 중단했죠. 보복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세계 공급망은 마비됐어요. 전기차 모터가 멈췄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서서히 회전을 멈췄죠. 스마트폰 공장은 생산 라인을 정지시켰어요. 반도체 공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멈춰가고 있었죠.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산업시설 대부분 정상 가동 중.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죠. 틀림없었어요. 한국만 멀쩡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상사가 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오게. 그게 자네 임무야. 36시간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바르샤바 공항은 어두웠습니다. 절전 모드였죠. 프랑크푸르트 경유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환한 전광판. 전기차 충전소가 가득한 주차장.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대체 뭐지?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김정훈 과장이라고 했죠.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비축해둔 히토류가 있습니까? 김정훈 과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비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죠. 그럼 어떻게 공장이 돌아갑니까?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대체했죠. 대체라니.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히토류를 대체한다는 건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죠. 실패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죠. 김정훈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영월로 가시게 됩니다. 영월. 저는 그 지명을 처음 들었어요. 김정훈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산골 도시입니다. 폐광이 많았죠. 그곳에 저희 연구소가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산업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바나듐 기반 자성 소재, 네오디뮴 절감형 모터 설계, 히토류 사용량 60% 감축 기술. 숫자들이 나열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그날 저녁 저는 김정훈 과장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영월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물었죠. 한국은 왜 이런 준비를 했습니까? 김정훈 과장이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익숙했으니까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했죠.
그래서 배웠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에 뭔가 걸렸어요. 폴란드도 비슷했으니까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사라졌다 다시 일어섰죠. 자원은 부족했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김정은 과장이 답했어요. 10년 전부터요. 중국이 일본에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을 때였죠. 10년.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던 겁니다. 언론도 몰랐어요. 세계도 몰랐죠. 하지만 연구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완벽한 대체입니까? 김정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성능도 90% 수준이에요.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멈추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작동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유럽은 완벽을 추구하다 멈췄습니다. 미국은 힘을 믿다 무너졌죠. 하지만 한국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움직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뭔가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CNN 속보가 떴습니다. 김정은 과장의 핸드폰에서요. 전 세계 산업 정지 단 하나만 제외. 대한민국. BBC도 보도했어요. 한국 공장들은 여전히 가동 중. 무슨 비밀이 있나? 로이터 통신은 분석 기사를 냈죠. 한국의 산업 독립성, 그 이면의 전략은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폴란드 외교부가 저를 보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비축했는지, 중국과 거래했는지, 아니면 정말 대체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였죠. 만약 대체 기술이 진짜라면 유럽도 배워야 한다고요. 저는 임무를 수행하러 온 겁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요. 하지만 차가 영월로 가까워질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대 같은 거였죠. 혹시 정말 가능할까? 히토류 없이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 김정은 과장이 말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월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진실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했죠. 하지만 연구소 건물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과장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여기가 영월 히토류 대체 기술 연구소입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죠. 생각보다 컸어요. 지하 7층 규모라고 했습니다. 입구에서 한 남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었죠. 김정은 과장이 소개했습니다. 강철민 박사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세요. 강철민 박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먼 길 오셨습니다. 노박 외교관님.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죠.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강철민 박사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5층에서 문이 열렸죠. 그곳은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강철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나듐 소재를 가공합니다. 바나듐.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철강 부산물이죠. 흔한 광물입니다. 하지만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바나듐으로 어떻게 히토류를 대체합니까? 강철민 박사가 실험대로 저를 안내했어요.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실험대 위에 작은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회색빛이었죠. 강철민 박사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원석입니다. 그냥 철광석 부산물이에요. 하지만 나노 단위로 재배열하면 그는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자성 강도 87%, 내열 온도 430도, 내구성 110%.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합니까? 강철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동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요. 저는 되물었죠.
완벽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설명했습니다. 히토류 자석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져요. 90% 수준이죠. 하지만 비용은 절반이고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90%.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어요. 유럽은 100%를 요구했습니다. 완벽한 성능, 완벽한 대체. 그래서 아직도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90%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장을 돌렸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강철민 박사가 답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때 시작했죠. 정부가 예산을 투입했어요. 대학과 기업이 협력했습니다. 처음엔 실패가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던 거예요. 그때 김정은 과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통화를 하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노박 외교관님, 지금 백악관이 난리라고 합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무슨 일입니까? 김정은 과장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뉴스 속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긴급 안보회의 소집. 한국 기술력 조사 지시. 백악관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3가지 가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첫째, 한국이 비밀리에 히토류를 비축했다. 둘째, 중국과 은밀한 거래를 했다. 셋째, 데이터를 조작했다. 모두 틀린 가설이었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은 여전히 의심부터 하는군요. 김정은 과장이 말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똑같아요. 모두 저희를 의심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강철민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겁니다. 힘으로 세상을 본다. 저는 그 말이 와닿았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만 따졌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없으면 만들었어요. 약하면 지혜를 썼죠. 저는 강철민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왜 숨기지 않았습니까? 강철민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누려고 해요. 저는 놀랐죠. 나눈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독점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려고 해요. 함께 쓰면 모두 안전하니까요. 함께 쓰면 모두 안전하다. 저는 그 철학에 감동받았어요. 유럽은 서로 경쟁했습니다. 미국은 독점을 추구했죠. 중국은 통제를 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공유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느 나라와 협력할 계획입니까? 김정은 과장이 답했습니다. 캐나다, 폴란드, 호주와 논의 중입니다. 폴란드. 제 조국 이름이 나왔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폴란드와요? 김정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산업 기반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협력에 열려 있죠. 저희와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임무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였죠. 저는 강철민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유럽연합에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강철민 박사가 파일을 건넸어요. 이게 저희 기술 개요입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만 담았어요. 유럽연합과 함께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죠.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종이가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년 전 한국이 준비를 시작했을 때 세계는 웃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브뤼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히토류 대체 기술은 실존합니다. 비축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10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유럽연합은 협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엔터를 눌렀죠. 보고서가 전송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포항으로 향했어요. 김정은 과장이 말했습니다. 포항에서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은 봤으니 이제 실전을 볼 차례였죠. 포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짠내가 났어요. 김정은 과장이 말했죠. 포스코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실제 모터를 만들어요. 저는 거대한 공장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는 공장. 세계가 정지했을 때도 이곳은 돌아가고 있었죠. 연구소 정문에서 한 여성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김정은 과장이 소개했죠. 이세아 박사님입니다. 모터 설계 책임자세요. 이세아 박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환영합니다, 노박 외교관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만듭니까? 이세아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전기차 모터입니다. 히토류 사용량을 70% 줄인 모터죠. 70%.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이세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영월에서 만든 바나듐 소재를 쓰면요. 우리는 지하 플랜트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이세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모터를 조립해요. 하루 100개씩 생산합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로봇 팔들이 부품을 옮기고 있었죠. 이세아 박사가 한 기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새 모터입니다. 은색 원통형 물체였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저는 물었죠. 이게 전기차를 움직입니까? 이세아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움직입니다. 효율도 좋아요.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숫자들이 떴어요. 효율 95.8%, 원가 절감 45%, 히토류 사용량 마이너스 70%.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까? 이세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 주행 테스트 결과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10년째 연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였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양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생산했습니까? 이세아 박사가 답했어요. 3년 전부터요. 처음엔 소량이었지만 지금은 대량 생산 중입니다. 3년.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던 겁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발표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필요해서 만들었으니까요. 과시하려던 게 아니었죠. 과시하려던 게 아니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울컥했어요. 유럽은 항상 발표부터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언론에 알리고 예산을 받고요. 하지만 실행은 늦었죠. 한국은 반대였어요. 조용히 만들고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보여줬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저를 테스트 트랙으로 안내했어요. 야외였습니다. 원형 트랙이 있었죠. 전기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흰색 세단이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말했어요. 이 차에 새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직접 타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타보겠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운전석 문을 열어줬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이세아 박사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세요.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조용했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무소음이었죠.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엑셀을 밟아보세요. 저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가속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물었죠. 어떤 점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이를 못 느꼈어요.
기존 모터와 똑같았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웃었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것.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것. 저는 그 철학이 마음에 들었어요. 혁명적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됐어요. 다만 작동하면 됐죠.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우리는 연구소 식당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이세아 박사 옆에 앉았죠. 김정훈 과장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뭡니까? 이세아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완벽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완벽을 포기한다고요? 이세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100% 성능을 목표로 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했죠. 그래서 목표를 낮췄습니다. 90%면 충분하다고요. 90%면 충분하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어요. 유럽 정책 입안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아무것도 못하느니 90%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요. 이세아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멈추지 않으니까요. 멈추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적었어요.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비밀이었어요.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 불완전해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 식사 후 우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죠. 한국, 캐나다, 폴란드, 호주가 표시돼 있었어요. 이세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네 나라가 키스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키스톤 프로젝트.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김정훈 과장이 답했습니다. 희토류 대체 기술 공동 연합입니다. 함께 표준을 만들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폴란드도 참여합니까? 김정훈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폴란드 정부와 이미 논의 중입니다. 노박 외교관님이 돌아가시면 공식 제안서를 보낼 겁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었죠. 이세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독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산시키고 싶어요. 그래야 모두 안전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협력의 시대가 오고 있었죠.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항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요. 힘의 시대가 끝나고 지혜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영월로 돌아왔습니다. 김정훈 과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강철민 박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 7층까지 내려갑니다. 거기가 핵심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어요. 지하 1층, 2층, 3층. 저는 창밖을 봤죠. 암벽이 지나갔습니다. 강철민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곳은 옛날 텅스텐 광산이었습니다. 폐광된 지 30년 됐죠. 정부가 매입해서 연구소로 만들었어요. 지하 7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저는 재킷을 여몄죠. 강철민 박사가 앞장섰어요. 여기가 원석 처리실입니다. 거대한 동굴 같은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기계들이 바위를 부수고 있었죠. 한쪽 벽에 광석이 쌓여 있었어요. 회색과 갈색이 섞인 돌덩이들이었습니다. 강철민 박사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바나듐 원석입니다. 저는 받아들었죠. 무거웠어요. 그냥 돌처럼 보이는데요. 강철민 박사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돌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그는 현미경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원석 조각을 슬라이드에 올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미세한 결정 구조가 보였죠.
강철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바나듐은 자성이 약해요. 하지만 구조를 바꾸면 달라집니다. 나노 단위로 재배열하는 거죠. 나노 단위.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육각형 패턴이 보였습니다. 강철민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 패턴이 핵심입니다. 자연 상태론 불가능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강철민 박사가 다른 기계로 저를 데려갔어요. 거대한 원통형 장치였습니다. 이게 분자 재배열기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기계였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강철민 박사가 설명했죠. 원석을 넣으면 고온 고압으로 구조를 바꿔요. 이틀 걸립니다. 이틀.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강철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른 편이에요. 초기엔 한 달 걸렸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축됐어요. 저는 기계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지금 작동 중입니까? 강철민 박사가 답했어요. 네.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온도 1200도, 압력 500기압, 시간 42시간 경과. 저는 숫자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네요. 강철민 박사가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의 가치가 더 크죠. 다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더 조용했어요. 연구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강철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품질 검사를 해요. 모든 배치를 확인하죠. 저는 한 연구원 옆에 섰어요. 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강철민 박사가 소개했어요. 박준혁 연구원입니다. 품질 관리 담당이죠. 박준혁 연구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불량률이 어떻습니까? 박준혁 연구원이 답했어요. 5% 이하입니다. 초기엔 20%였지만 많이 개선됐죠. 5%.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유럽 연구소에서는 30%도 넘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낮췄습니까? 박준혁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기록했어요. 패턴을 찾았죠. 그리고 공정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데이터를 쌓았다. 저는 그 말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석했죠. 그리고 배웠어요. 유럽은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를 꺼렸죠. 강철민 박사가 마지막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창고 같았어요. 선반에 금속 조각들이 정리돼 있었죠. 강철민 박사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완성품입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블록이었어요. 저는 받아들었죠. 이게 모터에 들어갑니까? 강철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포항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최종 조립하죠. 저는 블록을 돌려봤어요. 매끈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강철민 박사가 답했어요. 원석부터 완성까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저는 계산해 봤어요. 한 달이면 400개, 1년이면 5,000개. 충분한 양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까? 강철민 박사가 말했어요. 늘릴 겁니다. 내년엔 2배로요.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강철민 박사에게 물었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성공을 확신했습니까? 강철민 박사가 웃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시작했습니까? 강철민 박사가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안 하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간단한 진리였죠. 김정은 과장이 말했습니다. 노박 외교관님, 폴란드에도 폐광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죠. 어떻게 아십니까? 김정은 과장이 웃었어요. 조사했습니다.
실레시아 지역에 석탄 폐광이 많더군요. 실레시아. 제 고향 근처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정은 과장이 답했어요. 함께 개발하고 싶습니다. 폴란드도 연구소를 만드는 거죠. 저희가 기술을 이전해 드릴게요. 기술 이전.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보통은 기술을 숨깁니다. 독점하죠. 하지만 한국은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독점하면 더 이득 아닙니까? 강철민 박사가 답했어요. 단기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론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강철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독점하면 적이 생겨요. 모두가 저희를 견제하죠. 하지만 나누면 동맹이 생깁니다.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해요. 함께 발전한다. 저는 그 철학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한국은 혼자 강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강해지려 했죠.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협력이 경쟁보다 강하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영월 시내로 나왔어요. 작은 식당에 들어갔죠. 김정은 과장과 강철민 박사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구웠어요. 소주를 마셨죠. 강철민 박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노박 외교관님,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을 위하여. 저도 잔을 들었어요. 협력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따뜻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다음엔 뭘 준비하십니까? 강철민 박사가 답했어요. 배터리입니다. 히토류 없는 배터리요. 히토류 없는 배터리. 저는 눈이 커졌어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강철민 박사가 웃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해볼 겁니다. 안 하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울 코엑스에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장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키스톤 프로젝트 공식 발표일이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가 번쩍였죠. 저는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은 과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집중했어요. 김정은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캐나다, 폴란드 세 나라가 키스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세 나라가 파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김정은 과장이 설명했죠. 이 프로젝트는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공동연합입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표준을 만들고 함께 생산합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은 반발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과장이 답했어요. 이건 중국에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선택지를 늘리는 거죠. 의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은 왜 빠졌습니까? 김정은 과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해요. 김정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죠. 미국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은 열려 있어요. 다만 지금은 세 나라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외교적인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미국은 독점을 원했습니다. 공유는 원하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사와 만났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죠. 노박 외교관 수고했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대사님, 이건 시작입니다.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네. 폴란드는 준비돼 있어. 다음 날 저는 캐나다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퀘벡에서 왔어요. 대표는 장 뒤퐁이라는 남자였죠. 50대 중반쯤 보였어요.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장 뒤퐁이 말했어요. 캐나다는 바나듐이 풍부합니다. 온타리오에 많죠.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캐나다 광산 분포도였습니다. 장 뒤퐁이 지도를 가리켰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모두 개발 가능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장 뒤퐁이 답했어요. 내년 초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오면 빨라질 거예요. 김정은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저희 팀을 보내겠습니다. 강철민 박사가 직접 갈 겁니다. 장 뒤퐁이 만족스러워했죠. 좋습니다. 함께 일하게 돼 영광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어요.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폴란드로 돌아갔어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외교부로 직행했죠. 장관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물으셨어요. 한국 기술이 진짜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직접 봤어요. 공장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한숨을 쉬었죠. 다행이네. 유럽연합이 의심하고 있었어. 저는 보고서를 건넸어요. 제 보고서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장관님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읽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폴란드도 연구소를 만들어야겠군. 저는 답했죠. 한국이 도와줄 겁니다. 기술 이전도 약속했어요. 다음 날 저는 실레시아로 갔습니다. 옛 석탄 광산 지역이었어요. 제 고향 근처였죠. 폐광 입구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이곳이 연구소로 바뀌는 모습을요. 영월처럼 말이죠. 한 달 뒤 한국 기술진이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강철민 박사가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를 공항에서 맞이했죠. 환영합니다, 박사님. 강철민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폴란드는 춥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보다 더하죠. 우리는 실레시아로 갔어요. 폐광을 돌아봤습니다. 강철민 박사가 주위를 살폈죠. 괜찮습니다. 영월과 비슷해요. 개조하면 쓸 수 있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강철민 박사가 답했어요. 1년입니다. 빠르면 8개월이요. 공사가 시작됐어요. 한국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인부들과 함께 일했죠. 처음엔 언어가 문제였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몸짓으로 소통했죠.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 사이 캐나다에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온타리오 광산이 개발 중이라고요. 바나듐 원석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품질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세 나라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키스톤 프로젝트 첫 회의가 열렸어요. 화상 회의였습니다. 한국, 캐나다, 폴란드 대표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어요. 김정은 과장이 사회를 봤습니다. 각국 진행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캐나다가 먼저 보고했어요. 원석 생산량 월 500톤 달성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었죠. 연구소 공사 60% 완료. 내년 2월 가동 예정입니다. 한국이 마지막이었어요. 영월 생산량 2배 증가. 포항 모터 생산도 확대 중입니다. 모두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죠. 장 뒤퐁이 말했습니다. 품질 표준이 필요합니다. 각국마다 다르면 혼란스러워요. 강철민 박사가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공동 표준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표준제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세 나라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석 달간 논의했죠. 품질 기준, 검사 방법, 인증 절차. 모든 걸 정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어요. 키스톤 표준이 탄생한 겁니다. 그 표준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호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라질도 문의했어요. 인도도 연락이 왔죠. 키스톤 프로젝트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정은 과장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노박 외교관님,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물었죠. 무슨 소식이요? 김정은 과장이 답했어요. 미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김정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중국이 히토류 가격을 또 올렸거든요. 미국도 견딜 수 없게 됐죠. 저는 웃었어요. 결국 온 거네요.
김정은 과장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김정은 과장이 답했죠. 독점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협력 프로젝트니까요. 미국이 배우고 있었어요. 천천히지만요. 6개월 뒤 키스톤 프로젝트에는 12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서 왔어요. 더 이상 세 나라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글로벌 연합이 된 겁니다. 저는 서울에 다시 왔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김정은 과장을 만났죠. 많이 변했네요. 김정은 과장이 웃었어요. 세상이 변했죠. 저희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함께 바꾼 겁니다. 저는 동의했어요. 혼자선 불가능했을 거예요. 1년 뒤 저는 스위스 다보스에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눈이 쌓인 산악 도시였죠. 각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왔어요. 회의장은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특별 세션이 있었습니다. 키스톤 프로젝트 발표였어요. 김정은 과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국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김정은 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프리 플랫폼을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로고가 떴어요. 나뭇잎 모양이었죠. 김정은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리프리는 자유를 뜻합니다. 희토류 의존에서 벗어나는 자유요.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김정은 국장이 계속 말했죠. 이 플랫폼은 모든 나라에 개방됩니다. 무상으로요. 무상. 그 단어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미국 기업인이 손을 들었어요. 무상이라고요? 특허료는요? 김정은 국장이 답했습니다. 특허료 없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청중이 귀를 기울였죠. 개선된 기술도 공유해야 합니다. 독점은 안 됩니다. 이게 리프리의 원칙이에요. 저는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한 중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겁니까? 김정은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협력하고 싶어요. 중국도 참여 가능합니다. 중국 대표가 미심쩍은 표정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강철민 박사를 만났어요. 그도 다보스에 왔었습니다. 박사님, 발표 훌륭했어요. 강철민 박사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엇갈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기득권을 건드렸으니까요. 식사 중에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양복을 입은 서양인이었죠. 실례합니다.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왔어요.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제임스 카터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라운지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제임스 카터가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의심했어요. 강철민 박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제임스 카터가 답했어요. 지금은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다. 미국 관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임스 카터가 계속 말했죠. 미국은 실수했어요. 오만했죠.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강철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카터가 물었어요. 미국도 리프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강철민 박사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원칙만 지키면 돼요. 공유하고 협력하고 독점하지 않는 것. 제임스 카터가 손을 내밀었어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어요.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산업 질서였죠. 김정은 국장이 패널로 나왔어요. 옆엔 독일 기업인, 일본 교수, 브라질 장관이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은 왜 기술을 공유합니까? 김정은 국장이 답했습니다. 독점하면 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유하면 동맹이 생기죠. 저희는 동맹을 원해요. 독일 기업인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익은요? 김정은 국장이 웃었습니다. 이익은 따라옵니다. 시장이 커지면 모두 이득이에요. 한국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겁니다. 일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서양에선 보기 드물죠. 브라질 장관이 물었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참여 가능합니까? 김정은 국장이 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환영해요. 리프리는 모두를 위한 겁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토론이 끝났어요. 저는 김정은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대단했어요. 김정은 국장이 피곤한 표정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요? 김정은 국장이 주위를 살폈어요. 일부 자원 기업들이요. 히토류로 돈 벌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리프리를 싫어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기득권은 변화를 두려워하니까요. 김정은 국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대세는 이미 바뀌었으니까요. 저녁에 만찬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는 폴란드 장관님 옆에 앉았죠.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박 자네 덕분이야. 폴란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역할은 작았어요. 한국이 문을 열어줬죠. 장관님이 와인을 따르셨어요. 다보스에서 느끼는 게 있네.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어. 저는 잔을 받으며 답했습니다. 힘의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이제 지혜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장관님이 웃으셨어요. 멋진 표현이군. 다음 날 아침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키스톤 프로젝트는 최우수 협력 사례로 선정됐어요. 김정은 국장이 상을 받았죠.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뭡니까? 김정은 국장이 답했어요. 참여국을 100개로 늘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배터리예요. 히토류 없는 배터리를 만들 거예요. 기자들이 적었습니다. 다보스를 떠나는 날 저는 강철민 박사와 산책했어요. 눈 덮인 거리를 걸었죠. 강철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여기까지 올 줄은. 저도 동의했어요. 저도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땐 의심했어요. 강철민 박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믿겠어요.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꾼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작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아서 빨랐죠. 덩치 큰 나라들은 움직이기 어려워요. 강철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로비에서 헤어졌죠. 다음에 서울에서 봅시다. 강철민 박사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죠. 폴란드 연구소 개소식 때 뵙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폴란드 연구소. 이제 2달 남았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다보스가 보였어요. 눈 덮인 산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시작됐다고요. 오만과 힘의 시대가 저물고 겸손과 지혜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그 문을 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다보스에서 본 미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누가 강한지 묻지 않는다. 이제 누가 현명한지 묻는다. 2달 뒤 저는 실내시아에 서 있었습니다. 옛 석탄 광산 앞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현대식 연구소였어요. 입구엔 간판이 걸렸습니다.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공동 소재 연구소. 오늘은 개소식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폴란드 정부 인사들, 한국 기술진, 지역 주민들. 저는 무대 옆에 서 있었죠. 폴란드 장관님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폴란드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날이죠. 장관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과거 이곳은 석탄을 캤습니다. 하지만 이젠 미래를 캡니다. 히토류 대체 기술이라는 미래를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관여한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 거예요. 다음은 김정은 국장 차례였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랐어요. 폴란드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죠. 한국과 폴란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가까워집니다. 기술로, 협력으로, 우정으로요. 김정은 국장이 강철민 박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어요. 한국에서 10년간 준비한 분이죠. 강철민 박사가 무대로 나왔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철민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이에요. 테이프 커팅 시간이 됐어요. 장관님, 김정은 국장, 강철민 박사, 그리고 저도 함께 섰습니다. 가위를 들었어요. 셋, 둘, 하나. 테이프가 잘렸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폴란드 연구소가 공식 개소한 순간이었죠. 우리는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영월처럼 지하에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더 컸어요. 강철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바나듐을 가공해요. 한국 기술을 그대로 이전했죠.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폴란드 연구원들이 분주했어요. 강철민 박사가 한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마렉, 이리 와봐요.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쯤 보였죠. 강철민 박사가 소개했어요. 마렉 코왈스키입니다. 폴란드 최고의 재료공학자죠. 지난 6개월간 한국에서 훈련받았어요. 마렉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마렉이 웃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강철민 박사가 덧붙였어요. 마렉은 빨리 배웠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마렉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우리는 실험실로 갔습니다. 마렉이 시연을 준비했어요. 바나듐 원석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죠. 기계가 작동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자성 강도 86%, 내열 온도 425도, 내구성 105%. 장관님이 감탄했어요. 정말 작동하는군. 강철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동합니다. 폴란드 연구소도 이제 독립적으로 생산 가능해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폴란드가 해낸 겁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우리는 연구소 식당으로 갔습니다. 폴란드 전통 음식이 준비돼 있었어요. 피에로기, 비고스, 주렉. 한국 기술진도 함께 앉았죠. 강철민 박사가 주렉을 맛봤어요. 맛있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폴란드 자랑입니다. 식사 중에 김정은 국장이 발표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리프리 플랫폼 참여국이 70개를 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김정은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중 20개국이 연구소를 짓고 있어요. 20개국. 저는 놀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세 나라였는데요. 이제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김정은 국장이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곳곳에 점이 찍혀 있었죠. 이게 리프리 네트워크입니다. 장관님이 물으셨어요. 한국은 모든 나라를 지원합니까? 김정은 국장이 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폴란드의 역할이 중요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폴란드 역할이요? 김정은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허브가 될 겁니다.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는 거죠. 한국은 아시아를, 캐나다는 남미를 맡고요. 저는 이해했어요. 분산된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걸 하지 않아요.
각 지역이 서로 돕는 거죠. 오후에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도와줍니까? 경쟁자를 키우는 게 아닙니까? 김정은 국장이 답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함께 크면 시장도 커져요. 다른 기자가 물었죠. 중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김정은 국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중국도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리프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기자가 되물었어요. 중국을 믿습니까? 김정은 국장이 웃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죠. 원칙을 지키면 환영입니다. 간담회가 끝났어요. 저는 마렉과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마렉이 말했죠. 노박 외교관님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마렉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외교관님이 한국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요. 저는 의심으로 가득했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듣고 느꼈죠. 그리고 믿게 됐습니다. 마렉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믿을 만했으니까요.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연구소 야외 공간이었죠. 바비큐를 구웠습니다. 맥주를 마셨어요. 한국 기술진과 폴란드 연구원들이 섞여 앉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은 같았어요. 강철민 박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노박 외교관님,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도록요. 강철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물었어요. 박사님은요? 강철민 박사가 하늘을 보며 답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죠. 배터리예요. 히토류 없는 배터리. 저는 웃었어요. 또 10년 걸리겠네요. 강철민 박사가 웃으며 답했죠. 아마도요. 하지만 괜찮아요.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쏟아졌어요. 폴란드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연구소 건물을 바라봤어요. 불이 켜진 창문들. 그 안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없는 미래. 의존하지 않는 미래. 함께하는 미래. 김정은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년 반 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갔을 때요. 김정은 국장이 웃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죠? 저는 답했어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김정은 국장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해요. 다만 우리가 방향을 정할 뿐이죠. 힘으로 갈지 지혜로 갈지. 저는 동의했어요. 한국은 지혜를 택했어요. 김정은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에요. 폴란드도 캐나다도 이제 70개국이 함께 택했죠.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연합과학기술협력 본부장이 됐어요. 브뤼셀에 사무실이 있었죠. 창밖으론 유럽의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제 책상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모두 리프리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이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상회의 시간이었어요. 화면에 얼굴들이 떴죠. 김정은 국장, 강철민 박사, 장뒤퐁, 마렉. 이제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김정은 국장이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철민 박사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그래프가 떴어요. 리프리 네트워크 현황입니다. 참여국 92개, 가동 중인 연구소 47개, 생산량 전년 대비 300% 증가. 놀라운 숫자들이었어요. 저는 감탄했죠. 대단합니다. 김정은 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히토류 대체 기술은 이제 표준이 됐어요. 세계 전기차의 40%가 리프리 모터를 씁니다. 40%. 2년 전만 해도 제로였는데요. 장뒤퐁이 덧붙였어요. 캐나다에선 60%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마렉이 폴란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폴란드는 70%예요. 동유럽 전체로는 55%고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유럽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김정은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배터리예요. 전기차 배터리엔 여전히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죠. 리튬, 코발트, 니켈. 특히 코발트는 콩고 의존도가 80%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는 문제였죠. 강철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리프리 배터리. 화면에 새 로고가 떴어요. 배터리 모양이었죠. 강철민 박사가 설명했어요. 히토류 사용량을 70% 줄이는 배터리입니다. 10년 안에 상용화가 목표예요. 10년. 저는 웃었습니다. 또 10년이네요. 강철민 박사도 웃었어요. 익숙하죠? 모터도 10년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더 빠를 겁니다. 이미 92개국이 함께하니까요. 저는 동의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전화가 울렸어요. 폴란드 장관님이었습니다. 노박 본부장 축하하네. 저는 물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방금 유럽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켰네. 리프리 배터리 프로젝트에 1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100억 유로.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장관님이 웃으셨어요. 자네 공이 크네. 설득을 잘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유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믿고 투자했죠. 변화는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월로 날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감회가 새로웠죠. 2년 반 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땐 의심으로 가득했었어요. 이젠 친구처럼 편했습니다. 김정은 국장이 마중 나왔어요.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악수하며 웃었습니다. 국장님도 승진하셨더군요. 축하해요. 김정은 국장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운이 좋았죠.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영월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김정은 국장이 말했습니다. 영월이 많이 변했어요.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기대됐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죠. 산과 강. 한국의 시골은 아름다웠습니다. 영월에 도착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연구소가 확장됐어요. 새 건물이 3개나 더 생겼죠. 주차장엔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정은 국장이 설명했어요. 연구원이 300명으로 늘었어요. 2년 전엔 50명이었죠. 우리는 새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배터리 연구동이었어요. 강철민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노박 본부장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강철민 박사가 웃었어요. 내부를 보여드리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4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죠. 배터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강철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 중입니다. 만회 충전을 견뎌야 해요. 한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죠. 강철민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김소혜 연구원입니다. 배터리팀 에이스예요. 김소혜 연구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김소혜 연구원이 답했어요. 히토류 사용량 60% 감축에 성공했습니다. 목표는 70%지만요. 60%. 벌써 대단한 성과였어요. 저는 물었죠. 언제 상용화 가능합니까? 김소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년. 10년 목표보다 빨랐어요. 강철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다르죠. 모터 때 배운 게 많아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빨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이 쌓인 거예요. 우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세계 지도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배터리 연구소 예정지들이 표시돼 있었죠. 강철민 박사가 설명했어요. 내년에 15개국이 배터리 연구소를 짓습니다. 폴란드, 캐나다, 브라질, 인도, 남아공. 저는 지도를 바라봤어요. 모터 때보다 빨랐습니다. 세계가 배웠어요. 기다릴 필요 없다고요. 김정은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중국도 적극적이에요. 세 곳의 연구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중국이요? 김정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들도 변했어요. 독점보다 협력이 낫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웃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했네요. 강철민 박사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함께 바꾼 거죠. 점심을 먹었습니다. 연구소 식당이었어요. 연구원들이 북적였죠. 젊은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김소의 연구원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요? 김소의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최고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일.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젊은 연구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역사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오후에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각국에서 온 연구원들이 모였어요. 화상으로 참여한 사람도 많았죠. 강철민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리플이 배터리 로드맵. 화면에 일정표가 떴어요. 첫 해 기초연구, 둘째 해 프로토타입, 셋째 해 테스트, 넷째 해 파일럿 생산, 다섯째 해 상용화. 명확한 일정이었어요.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철민 박사가 웃었어요. 다시 하죠. 포기는 없어요.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야외로 나갔어요. 영월의 공기는 맑았습니다. 산이 보였죠. 김정은 국장이 옆에 섰습니다.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요. 김정은 국장이 웃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의심했죠? 저는 인정했어요. 네.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김정은 국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해요. 저희도 확신 없었어요. 다만 해본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배터리 다음엔? 김정은 국장이 하늘을 보며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있겠죠. 세상엔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풀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내일 브뤼셀로 돌아가야 했어요. 강철민 박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노박 본부장님을 위하여. 그리고 협력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죠. 강철민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달자였어요. 박사님들이 만든 걸 세계에 알린 것뿐이죠. 강철민 박사가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3년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힘에서 지혜로. 세상은 정말 바뀌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만들었다. 그리고 나눴다. 그것이 세상을 다시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은 국장이 배웅 나왔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악수하며 답했습니다. 꼭요. 배터리 완성되면 오겠어요. 김정은 국장이 웃었어요. 5년 뒤네요. 약속이에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꿨다고요. 크기가 아니라 지혜로요. 힘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92개국으로 그리고 곧 더 많은 나라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총이 아니라 기술로요.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요.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